엄마. 오늘 퇴원이시죠? 저나 은정이 지금 회사라서 못 가요. 그래도 수술한 건 아니니까 혼자 오실 수 있잖아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될 거예요. 비용은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아들의 무심한 그 말에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총출동해서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요, 누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퇴원 수속을 마쳤다고 알려주는데 마치 병원에서도 저를 내보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아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윤미자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어요. 남편은 15년 전 먼저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제 아들 명수는 30대 초반의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제가 많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 후 몇 년 뒤 명수가 지금의 며느리 은정 씨와 재혼했어요. 은정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딸들을 데려왔고 저는 그 아이들을 친손녀처럼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 더 예뻐했달까요. 그러다 5년 전 아들 명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재혼 가정이 저까지 같이 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집이 넓으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요즘 전세금도 미쳤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값 때문이었구나.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또 어려운 재혼 가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새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이 북적여서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정성껏 손녀들도 챙겼어요. 아침엔 좋아하는 빵 구워서 주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감기 기운 있을 땐 생강차 끓여서 따뜻할 때 가져다 줬고요. 학교 다녀오면 간식도 준비해 놓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색해했어요. 직접 할머니라고 부르기보단 말할 때 슬쩍 피해가거나 꼭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관계에 금방 정 붙이기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려면 지금 우리 예능 보는 중이에요. 라며 리모컨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고 제가 보던 아침마당은 늘 재미없다며 채널이 돌아가 버렸죠.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도 어머님 음식은 너무 기름져요 라며 잔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세 식구가 더 늘어난 집안의 모든 음식은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요리법에 불평만 늘어놓을 뿐 직접 나서서 도와주진 않았죠. 그렇게 제가 할 일은 오히려 몇 배로 늘어났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모두 더 많아졌지만 그 누구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온 날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해서요. 혹시 잠깐 외출하셨다가 저녁쯤에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결국 나가 있으란 얘기였죠. 저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그냥 공원을 몇 시간이고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해 지는 걸 보며 시간을 때웠어요. 내 집인데. 그날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조그맣고 털 많은 강아지 콩이었어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산 강아지였는데 사진 몇 장 찍은 후엔 돌보지 않았어요. 밥, 산책, 배변 처리 모두 제 몫이 됐죠. 그래도 콩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났어요. 부엌에서 그대로 쓰러졌죠. 다행히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어요.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출근한 후였고 손녀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어요. 혈압이 20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습니다. 3일 정도 관찰이 필요해요.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지금 못 가요. 라고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팠어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옆 침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60 중반쯤 되는 할머니 주변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귤 껍질을 까서 한 조각씩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 이불을 정리해주고 손주들은 제잘제잘 학교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 저런 게 가족이구나. 침대에 누운 채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렸어요. 아무도 제 울음을 보지 못하게요. 첫날 밤, 옆 침대 할머니는 딸이 병원에 함께 머물렀어요. 커튼 너머로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죠. 병실 불이 꺼진 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명수가 어렸을 땐 열만 나도 내가 밤새 손을 꼭 잡고 지켜봤는데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어도 얼굴 한번 보러 오질 않더군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날 아침 담당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들 바빠서요. 라고 겨우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간호사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졌고 그게 더 참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 옆 침대엔 도시락을 들고 온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 국밥 가져왔어요. 그 말에 제 뱃속이 꼬르륵 울렸어요. 병원 밥은 싱겁고 맛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도시락을 싸올 사람은 없었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수야, 많이 바쁘니? 혹시 시간 나면 잠깐 들를 수 있겠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도 야근이라 못 갈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 분들께 말씀하세요.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간호사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날 문득 가족이 없는 것보다 있어도 안 오는 게 더 서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덜 기대하게라도 하죠. 근데 기대가 있는 자리는 꼭 더 서럽더라고요. 그때 옆 침대 손주가 할머니께 색종이로 접은 학을 건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학을 보며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보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셋째 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엄마, 늘 퇴원이시죠? 저나 은정이 지금 회사라서 못 가요. 그래도 수술하신 건 아니니까 혼자 오실 수 있잖아요? 택시비는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 앞에서 혼자 택시를 타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일 줄은 몰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술은 안 했지만 76살 노인이 혼자 퇴원 수속하고 짐 싸고 택시 잡아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걸까요? 옆 침대 할머니는 벌써 가족들이 와서 짐을 다 챙기고 휠체어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할머니, 얼른 나으셔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손주가 옆 침대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집에 누구 한 명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구나. 간신히 퇴원 수속을 밟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셨지만 내릴 때는 혼자 해야 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배달 음식 상자가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만 가득했어요. 콩이는 배변 패드 위에 용변을 보고도 아무도 치우지 않아 바닥에 발자국을 남겨둔 상태였어요. 콩이 밥통도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이가 제 발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달려나온 거예요. 마른 몸에 털은 엉켜 있었지만 꼬리만은 힘차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 너라도 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콩이를 안고 말없이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흔적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 작은 생명 하나는 제게 진심이었구나 싶었어요. 결국 그날도 아픈 몸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콩이똥을 치우고 밥을 챙겨줬어요. 밤이 되어도 아들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따라 들어온 콩이가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는데 그 마른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나도 이 아이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저는 콩이를 안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내 집인데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가정부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았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제 현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도 노년에는 그렇게 웃으며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갑자기 너무 서글퍼졌어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가야 할 때야. 어머니, 어제 별일 없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이미 주무시길래 말씀 못 드렸네요. 아침 아들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커피만 들이켰어요. 퇴원한 날 밤늦게 들어와서 인사도 없더니 아침에 등장해 던진 첫 마디가 고작 이것뿐이었죠. 별일 없었다면 병원에서 퇴원한 게 별일이 아니라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아, 그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어요. 라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다음 주 휴가 신청했어?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했죠.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5박 6일 가족 휴가를 떠날 것 같아요. 가족 휴가라니 잠시 마음이 설렜어요. 혹시나 이번엔 나도 함께하는 걸까 싶었죠. 어디로 가기로 한 거니? 반가운 마음에 물었어요. 괌이요. 이번에 괌 패키지가 좋은 게 있어서.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콩이만 잘 부탁드릴게요. 사료랑 간식은 넉넉히 준비해 둘게요. 힘드시면 조금씩만 챙겨주세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콩이만 부탁한다고. 네, 어머님은 몸조리 하셔야 하니까 이번엔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가족 여행이라면서 그 가족 안에 저는 없었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단 걸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틀 뒤 제 방에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엄마, 준비 잘하고 있어. 괌 날씨 더운데 얇은 옷 많이 챙겨. 귀가 솔깃해졌어요. 응, 비행기표 예약했어. 같은 호텔이야. 왕복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며느리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나에게는 콩이를 부탁하더니 자기 친정 엄마는 여행에 데려가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는 듯하며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집에서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냥 집만 내어준 사람이었어. 필요할 때 부리고 콩이나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도는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떠나는데 나는 남겨져서 강아지를 돌보며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손녀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작은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랑 같은 방 쓰기로 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니까.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는 미안하지 않아? 진짜 할머니도 아닌데 뭐 상관없어. 아빠도 원래 할머니 집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진짜 할머니도 아닌데. 5년 동안 친손녀처럼 여기며 보살폈는데 그 마음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었던 거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과일, 따뜻한 우유, 생일날 음식 준비까지 내가 어떻게 챙겼는지 하나하나 다 생각났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그 아이들한테 그냥 남이었어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애들한테는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게 참 서운했어요. 정성을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오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뒤척이기만 했어요. 그 뒤로는 뭘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이튿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들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 사이로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익숙한 단어가 귀에 들어와 걸음을 멈췄어요.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었어? 엄마 집값이 거의 몇 배는 뛸 거래. 진짜? 그럼 어서 명의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번 여행 다녀와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겠어.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에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처럼 서 있었죠. 설마 내 아들이 내 집을 두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싸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다 뺏기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죠. 이 집에서 이제는 내 편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여행 떠나기 전날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가방을 싸고 여권을 챙기고 환전할 돈을 계산하느라 다들 분주했죠. 누구 하나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콩이 밥을 챙기면서도 나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없이 주방과 방 사이를 오가며 서러움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올라온 건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내 집에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콩이 사료랑 간식이에요. 저희 없는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그 봉지만 들고 있었죠. 밤이 되자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졌어요. 결국 오랜만에 친구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양양으로 내려간 친구였죠. 혜자야, 나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어머, 미자야, 오랜만이다. 난 양양에서 잘 지내. 바다 보면서 살아. 너는? 나도, 아니, 사실은 좀 힘들어. 혹시 양양에 방 하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금고 문을 열었어요. 결혼증명서, 등기부 등본, 통장, 도장, 그 안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들어있었어요. 밖에서 콩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앞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씩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어요. 말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 그게 나였더라고요. 콩아, 이제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을 나서는 걸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손녀들은 휴대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고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콩이 밥은 하루에 2번만 주세요. 사료는 남은 걸로 충분할 거예요. 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는 다들 별다른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찰컥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고 제 안에 남아있던 미련도 그 소리와 함께 닫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죠?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말을 꺼내는 데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병원 앞에서 혼자 휠체어를 밀고 택시에 탔던 일.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던 그 집 현관.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받은 중개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금매요? 이 동네 집값 오르고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5일 안에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콩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제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중개인이 말했죠. 재개발 확정되면 이 집값 2배 이상 뛸 거예요. 정말 지금 파시겠어요? 저한텐 집값보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내일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했대요. 재개발 소문에 매물이 귀하다 보니 놓칠까봐 서두르는 느낌이었죠. 급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문득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그 애들도 당황하겠지. 그런데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혼자 나왔을 때 아무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복수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제 더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맨날 참고 양보하고 희생만 하고 이젠 남 생각 말고 내 돈은 내가 쓰고 살아야죠. 다음 날 오전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쳤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젠 떠나야 할 때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에 제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의 군복 입은 모습이 있었어요. 손끝이 머물렀지만 사진을 덮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 몇 개, 그리고 콩이의 작은 인형 하나. 아들 방을 둘러보는데 책상 서랍에 아들이 대학 졸업식 때 저를 업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다정하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젠 나도 나를 좀 챙기고 살아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한 뒤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준 이삿짐 보관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내외의 짐을 전부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콩이뿐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식탁 위에 계약서 사본과 편지를 놓았습니다. 집은 팔았다. 너희 짐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겼으니 보름 안에 찾아가면 된다. 가족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 이유는 없으니 내린 결정이다. 콩이는 내가 데려간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도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진심으로 원했던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니까요. 콩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떠나는 건 벽도 천장도 아닌 그 안에 쌓여있던 외면과 무시, 서러움과 아픔들이었어요. 양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콩이는 제 무릎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좀 챙기고 살아야지. 양양에 도착해 해전에 집에 막짐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높아진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집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집을 멋대로 팔면 어떡해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으라고요? 짐은 대체 어디에 놓아둔 거예요? 그 격앙된 말에 저는 잠시 귀에서 핸드폰을 떼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 내가 팔았는데 뭐가 잘못됐니? 가족도 아닌 내가 함께 살 이유가 없잖니? 너희 진짜 가족인 장모님 집에 가서 살면 되겠네. 짐은 이삿짐 센터에 보관했다고 메모 남겨놨잖아. 그 말을 하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보다 훨씬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집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하고 있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려놓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밑바닥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마음대로 해라. 내 집 내가 팔았는데 경찰이 뭐라고 할지 나도 궁금하구나.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인데 그걸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늘 참고 살았던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들 며느리도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가서 뵐게요. 정적을 깨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 제발요.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니들 아쉬울 땐 아들이고 며느리고 식구였지.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근데 꼭 니들 필요할 때만 아들이더라. 내가 힘들 땐 난 그냥 남이었지. 이젠 전화하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전의 집 창 너머로 양양의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가 되돌아가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내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었는데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번 선택이 옳다는 건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어요. 엄마, 제발 어디세요? 얘기 좀 해요. 알 거 없다. 더 이상 너랑 할 말도 없구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솔직히 엄마도 저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시간이 그 한마디의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됐고 연락하지 마라. 도대체 너는 내게 뭘 해줬길래 그렇게 당당하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다 해줬어. 왜 부모만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40 넘은 다 큰 자식한테. 니들이 부모한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뜯어가지는 말았어야지.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나 혼자 있는 게 너희랑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제 너랑 할 말도 없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전화를 끊었어요. 이젠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혜잔의 집에 머물렀어요. 혜잔은 조용히 제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미자야, 너 진짜 용감하다.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더는 못 견디겠더라. 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기엔 이 나이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혜자랑 같이 근처 방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이젠 제 이름으로 된 누구 눈치 안 보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 바다는 조용했고 그 위로 흩어지는 파도 소리가 마음속 울림처럼 들렸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은 게 아니었어. 그 뒤로도 아들에게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양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혜자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콩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멀리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는 시간이 좋았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런데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예요. 명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분명 이 주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아마 혜자에게 물어봤나 봐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좀 헬쑥해 보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엄마, 잠시 서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콩이가 반갑게 달려들었어요. 아들은 잠시 콩이를 안아주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작지만 아늑하네요. 그래,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저희 지금 장모님 집에 살고 있어요. 어때? 처갓집에 사는 기분?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이 매일 잔소리하시고 은정이는 계속 짜증내고 아이들은 방이 없다고 불평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왜 엄마 마음을 몰랐을까? 저한텐 그냥 익숙했던 일상이었는데 엄마한텐 다 참는 일이었겠죠.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와서 사과드리는 것도 죄송하고요. 그래도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성격이 센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명수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요. 제 탓이에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집도 엄마도 그냥 늘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는 게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정작 식구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못 받았어. 그게 제일 서럽더라. 아니에요. 엄마,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명수야, 그건 표현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 없었던 거야. 밥 먹을 때도 나만 부엌에서 따로 먹고 대화할 땐 꼭 나만 빠지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집의 짐처럼 느껴졌어. 아들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했어요. 은정이는 어때? 아직도 화가 많이 났니? 그날 이후로 계속 화나 있어요. 엄마 만나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직은 용서가 안 되나 봐요. 용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네. 내 집을 내가 팔았을 뿐이야.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편하게 살다가 나가게 됐다고 용서 못하겠다고? 은정이가 그렇게 화낼 자격이 어디 있니? 화가 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지. 그래도 엄마, 너무 갑작스러우셨어요. 갑작스러웠다고? 너희가 날 가족처럼 대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쌓였는데 내가 참고 넘긴 날이 몇 년인데?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망설였지.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망설이지 않겠니? 하지만 결국 내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 계속 너희와 함께 살았다면 내 인생은 끝까지 그대로였을 테니까.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집을 구했어요. 작은 아파트인데 전세로 계약했어요. 그래? 어디에? 인천이요. 회사에서 멀지만 그래도 내 집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구나. 이제 처갓집에서 나올 수 있겠네. 네, 근데 저희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순간 아들이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싶어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명수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인생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희는 다음 주에 이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끊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아직 그대로였고 지금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연락할게.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죠. 문득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밥은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 내가 간단히 차려줄게. 식탁에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어요. 76년을 살면서 익힌 버릇이란 게 이럴 때도 손이 먼저 움직이네요. 그래도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고 가라는 뜻으로 침묵을 지켰죠. 엄마 된장찌개 오랜만에 먹네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제 침묵에도 아들은 간간히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만 했어요. 밥그릇을 비우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먹었으면 이제 가봐. 길 조심해서. 명수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중에 엄마 마음 괜찮아지면 아이들이랑 같이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창가 쪽으로 가 조용히 앉았죠. 콩이가 제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마주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애쓰기보단 우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삶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온다면 그땐 천천히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되겠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만의 시간.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콩이가 제 무릎에 웅크려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나와 콩이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공간.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콩이야,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여기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